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말 오후에 귀한 시간 내서 여기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반갑고요. 오늘 북토크 진행 같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진행을 도와드릴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소연 작가님의 북토크 진행 도와드릴 독서문화기획자 권인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흥 생문화축제 맞이해서 오늘 작가님과의 북토크 한번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작가님의 책도 미리 읽으셨을 것 같고 오늘 좀 기대감을 안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작가님 직접 한번 소개 인사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저자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이 책 이번에 시흥 올해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책 미리 읽어보신 분들 꽤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제가 전해 듣기로 올해 책 선정되는데 시민분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정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이거 소식 들으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민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공감을 해줬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민분들의 투표라서 더 의미가 또 뜻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특히 또 이제 가을 맞아가지고 야외에서 또 이렇게 북토크 하게 됐어요. 작가님께서는 북토크 그래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야외에서 하시는 건 또 되게 낯선 경험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야외에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날씨가 다행히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딱 시민분들과 함께하기 좋은 자리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왔을 때만 해도 햇빛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거 앉으시기가 괜찮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좀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뭐 시원하거나 더우시거나 그 날씨에 따라서 자리 조금씩 뭐 조정하면서 들으셔도 괜찮으니까요.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작가님 책 관련해서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책의 제목을 듣고 좀 궁금증이 생기신 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읽어보신 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작가님이 쓰시게 된 건가에 대해서 처음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집필하시게 된 계기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는 좀 사연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장편이 아니라 단편이었고요. 단편으로 이제 원고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교보문고 측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작가 인생에 드디어 첫 시상이 있구나, 첫 상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미팅을 딱 했더니 당시 800편 정도의 소설이 이제 단편이 집계가 됐는데 그 중에 최종심 10위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5작품만 상을 받는데 제가 최종심에서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왜 따로 연락을 했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교보문고 측에서는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좀 소재가 좋고 써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편으로 써보실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받게 됐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작품 계약을 하고 장편을 준비하다가 사실 교보문고 측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줬다는 건 이제 스토리 회의도 같이 하고 원고도 많이 다듬어 주시고 근데 같이 이렇게 보다가 몇 번 원고를 뒤엎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교보문고 측에서 자체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출판사에 제 원고를 보냈는데 교보문고는 이제 저를 발굴한 스토리 공모전과 출판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교보문고라고 되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또 심의를 거쳐요. 첫 번째 심의에서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그 출판사 측에서도 이거는 내용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좀 더 잘 써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다시 썼어요. 그게 첫 번째 다시 썼을 때고요. 그 다음에 또 교보문고에 심의를 넣었는데 역시나 뭔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제 저희 PD님이 작가님 다시 써보실래요? 라고 두 번째 제안을 했고요. 그때 또 다시 썼습니다. 그게 두 번째였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쓰게 됐을 때에는 교보문고 측에 원고를 전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담당 PD님이 저랑 그때 작업을 하던 게 1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원래는
보통 원고를 하나를 쓰면은 바로 출판을 한다던가 계약이 안 되면은 전자책으로 발간이 된다던가 하는 그 안에 자체적인 룰이 있었어요. 근데 피디님이 정말 다행히 제 작품에 애정이 많으셔서 작가님은 더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주셨고요. 제가 그때 진짜 눈물을 흘리며 아 그래 내가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이전에 에세이 작가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가로서 정말 더 성장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출간 계약을 한 게 클레이하우스였고요. 여기 지금 출판사 이름이기도 하죠? 네, 네. 그때 저희 PD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하우스와 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앞에서 많이 떨어져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계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뭔가 기쁘기보다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네. 라고만 리액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저희 담당 PD님이 작가님 좀 더 기뻐하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서 이렇게 예측을 못했다. 너무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플레이하우스와 이제 교문고 담당 PD님과 셋이서 만나서 또 스토리 회의도 하면서 이전에 부족했던 걸 좀 보완해서 또 다시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네 번째 다시 써서 나온 작품이 지금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입니다. 아, 지금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기나긴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이게 집필 기간이 2년 네. 가까이 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니, 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 주변에서 계속 써보라라고 했는지 좀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려보면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나오게 되죠.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고 이제 자살을 좀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되게 좀 필요한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품을 전반적으로 구상하실 때 있어서 어떠한 좀 주변 실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쓰신 측면이 있으실까요? 일단 소설을 집필을 하면서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작가로서 내가 뭔가 사회의 어떠한 부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소외된 슬픔을 챙기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사회적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자체가 뭐 사회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뭔가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큰 뜻은 사실 없고요. 그냥 자기의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온전히 슬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그런 슬픔들을 내가 좀 안아주고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런 슬픔들에 놓인 사례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살에 의한 산재나 뭐 데이트 폭력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다루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소외된 슬픔이라고 표현하신 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데 사실 제 친구,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도 자살 유가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딱지가 붙다 보니까 그걸 온전하게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공유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변에 좀 떠오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책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책 안에 있는 좀 등장인물과 장소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주인공이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강지한이라는 인물과 그의 이제 그 오빠겠죠. 네, 강지환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임상우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명의 인물이 심리부검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이 심리부검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고 처음 접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심리부검이라는 건요. 어떤 인물이 자살을 하고 그 자살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리적으로 부검을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심리를 부검을 하는 일인데요. 원래는
에드윈 슈나이드먼 박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심리 부검이 시작이 됩니다. 에드윈 슈나이드먼 박사가 심리학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시에 박사면서 교수면서 엄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박사가 그 아서라는 인물이거든요. 자살한 사람은 그 아서라는 인물의 전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아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질은 어떻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고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자살을 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심리부검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현 심리부검은 사실상 당시의 심리부검 시초는 유가족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그 마음을 해소하는 것에 좀 중심을 뒀다면 지금은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이나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자살을 많이 하는가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요. 그래서 자살 예방의 목적을 둔 게 이제 지금 현 심리부검의 가장 큰 포인트고요. 제가 또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애도 워크숍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우연히도 그 애도 워크숍을 진행했던 교수님이 심리보건 센터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심리보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소설 속 이야기는 사실 아서라는 인물이 죽었던 그러니까 에드윈 슈나이드먼 박사가 초기에 했던 심리보건 인터뷰를 기준으로 소설이 쓰여졌는데요. 현 심리부검은 문항제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심리부검 이후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유가족에게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삼아서 자살 예방 정책 같은 걸 내놓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소설 속에서도 심리부검, 지안이 운영하는 심리부검센터는 약간 인상으로 진행을 하는 공식 기관이 아닌 그 조금 인상으로 하는 그런 센터로 컨셉을 잡아서 소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설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인물들이 하고 있는 일은 실제라기보다는 작가님께서 상상을 해서 좀 펼쳐놓은 이야기라고 네. 보는 게 맞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그 의뢰인들을 따라가게 되는 이야기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챕터마다 소제목이 달려 있고요. 챕터마다 또 다른 의뢰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낙인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살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낙인으로 남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무책임한 선택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자체를 좀 깎아내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낙인금지라는 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예방하려면 이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도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화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에 심리보건 결과를 받았던 이제 아내가 남편이 그럼 왜 가족을 버린 거냐라고 지안에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시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리적 현상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더 가족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는 그 순간 판단을 하게 된다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런 심리를 딱 봤을 때 물론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에 푹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시선으로 본다면은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뭔가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저는 들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고통받고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물론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은 우울감에 있다 보면은 합리적인 것보다 조금 더
그 감정의 깊이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기적인 선택,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않았다, 그리고 혹은 버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조차 없었다. 그만큼이나 힘들었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떠올려 준다면 상대방의 슬픔과 내 아픔을 좀 구분해서 애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첫 화에서 지안이 또 그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숙사정이라는 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첫 장에 나오는 그 자살을 선택한 인물의 경우는 회사에서 어떤 뭔가 강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걸로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취하게 되면 빠져들게 되면 사실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때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사실은 최선이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속마음들을 좀 같이 읽어보는 게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좀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요거 책 안에 있는 문장을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22페이지,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2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 말에서부터 내 삶이 시작되었다.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말로. 그건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자 홀로 걷기 위한 첫발이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책의 2장 공소권 없음이라는 챕터에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2장의 내용은 사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나랑 헤어지면 죽을 거야라고 협박을 했던 남자친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 연인의 이야기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도움을 구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가 사실은 되게 막연하게 좀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제 자살 예방이나 정신질환 인식 개선 강연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보호자분들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 보호자분들께 하는 말은 너무 이 사람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위로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의 대화도 나누면서 제 마음을 한번 쭉 살펴봤을 때 사실 위로가 됐던 말들은 그 사람이 위로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꺼냈던 말보다 내가 위로로 삼고 싶었던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로는 주는 게 아니라 그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주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도움을 청해야 할 때는 사실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명확하게 문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데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 이걸 함께 해줄래?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상대방이 부담감이 좀 덜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그게 막 머리에 계산되다가 너무 마음이 진짜 힘들어지면 그것조차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드신 분들께는 내가 좀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미리 적어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위로를 받습니다. 조금 더 힘이 납니다라는 것들을 미리 힘이 났을 때 적어놓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상대방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 두 가지 측면 외에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에서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걷기 모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들었던 수사님이 걷기 모임을 하는데 걷기 모임을 하다가 한강에서 이렇게 걷기 모임을 했대요. 근데 한강을 서성거리는 어떤 남성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께 다가가서 식사를 했냐라고 하면서 김밥을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밥을 건네받은 남자분이 나중에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밥은 먹으면은 물음 하나로 그냥 오늘은 더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심 또한 정말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지 않을까. 딱 봐도 약간 불안해 보이거나 걱정이 돼 보이는 것들을 그냥 나 말고도 누군가 있겠지 지나가지 않고 괜찮아요? 라고 한 번쯤 물어보고 다가가는 거. 그게 저도 그런 용기를 내려고 하지만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한 번의 용기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로 남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주고받는 다정한 말, 다정한 마음 하나하나가 주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방금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이 하나가 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독서 모임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참여자분께서 그날의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주변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받고 각자가 뭐라고 얘기할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좀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들여다보면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요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무언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저희 오늘 각자 좀 죽고 싶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러면서 그냥 그 죽음 자체의 어떤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죽고 싶다는 말을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해봤대요. 근데 그때마다 돌아왔던 대답들이 뭐였냐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죽으려고 하냐? 너보다 힘든 사람들 더 많다. 다 원래 그러고 사는 거다. 아니면 뭐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취미생활을 가져봐라. 뭐 이런저런 해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답을 주려고 했던 대답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 텐데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더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들을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죽음에 대한 말을 꺼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거를 계속 부둥켜 안고 있다가 독서 모임에 와서 그냥 이렇게 털어놨는데 그냥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날 모임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랑 독서 모임을 꽤 여러 번 하셨던 분인데 그날 처음으로 뒤풀이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잔 하면서 되게 시시콜콜한 얘기 나누면서 웃으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이게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진짜 힘이 세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작가님께서도 왠지 주변에 만나 뵙는 분들 보면 그런 경우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 되게 많았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 병동 생활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폐쇄병동에 있다 보면은 다 비슷한 이유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 모이면은 나는 뭐 때문에 들어왔다. 나는 뭐 우울증 때문에, 난 공황장애 때문에, 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러면서 서로 막 자기 힘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왜 들어왔냐면 다 이제 힘들고 너무 살기 힘들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파봤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다 같이 모여서 과자 파티하면서 이제 나는 뭐 때문에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나누었던 게 일상이었고 또 그게
실제로 정신병동에서 치료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나누는 게요. 네, 네. 그래서 환자들이 그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마음의 회복을 하는 것 또한 치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환자들끼리 어울리는 걸 되게 많이 이렇게 권장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그때 그렇게 대화했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우울 모임이라는 거를 한번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분들이 오는데 그때 룰이 뭐였냐면은 조언 금지, 위로 금지. 네, 조언 금지와 위로 금지를 해놓고 서로 우울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 배틀 아닌가요? 누가 더 그쵸, 우울한가? 그쵸. 네. 그렇게 배틀을 하는데,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서는 다들 어디서도 하지 못했던 마음을 되게 다 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날 이제 모임이 끝나고 모든 멤버가 뒤풀이를 갔습니다. 다 비슷한가 봐요, 이게.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런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마음들, 감정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는 것 자체가 되게 주는 위로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주제와 연결해서 좀 또 다음 질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 이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거든요.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3장과 관련된 거 이야기 한번 또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에는요, 자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살 이전에 자해 단계가 좀 거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해를 하는 청소년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고 하죠. SNS 같은 데에서도 그런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책에서는 이런 대사를 쓰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다 라는 얘기,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줘야 되는지도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는 그 행동 자체가 잘못이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자해로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그 하거든요. 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자해 행동 자체가 워낙 위협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좀 그 학생들이 마음을 어렵게 털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얘기했을 때 이게 소설 속 이야기처럼 보호자에게 전달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서 내가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을 자리가 없다라는 좀 박탈감을 느끼는 게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부모님한테 전달이 그렇게 되는 게 네. 그런 인식을 주는 건가요? 그게 또 저희 어른들 입장에서 당연히 알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청소년들의 마음에서 보면은 나는 정말 어렵고 숨기던 걸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알려지기 싫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네. 전달이 된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현재는 또래 상담 같은 부분도 있고 위클래스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힘든가를 사회와 공동체가 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재는 그냥 그런 행동은 안 돼, 나빠 라면서 행동을 막기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집중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정신과 중에서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쉼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쉼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쉼터라는 거는 응급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호소도 아니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오늘 내가 너무 마음이 견딜 수 없으면은 쉼터에 가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혹은 이제 상주하고 있는 상담 선생님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해외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쩌면 청소년들도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간들을 안전하게 마련해 주는 기억에 남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해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로 저에게 좀 와닿았던 건 그 자기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내 스스로가 뭔가 문제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고 내가 뭔가 남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나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행동이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뭐 이렇게 몸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이랬던 적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쭉 봤을 때 이게 그냥 진짜 행동 자체만 제재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있고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소설 속에서는 결국은 약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책을 읽었는데 자해를 하는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자해하는 청소년들의 그것도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은 자기가 일단 가족과 서서히 독립되는 시기잖아요. 친구들이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또래 생활에 집중이 되는 게 청소년기인데 이 청소년기에서 자기 안에서 뭔가 힘든 감정이 생기면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풀어야 하는지도 좀 미숙하다는 거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극단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마음을 조금 완충작용하듯이 자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력한 죽고 싶다는 마음을 좀 그 진짜 그런 행동이 아닌 조금 자해라는 행동으로 그걸 누그러뜨리는 네. 작업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죽고 싶다는 마음을 다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놀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친구들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군가 알려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있고요. 또 그 행동 안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이라는 청소년에게 빨간색 펜으로 그림을 그려놔요, 몸에다가. 그러니까 몸에다가요? 상처, 네, 상처 대신 실제로 정신과에서 하는 이 치료기도 한데요. 자이를 하는 대신에 빨간색으로 그냥 이렇게 선만 그어도 기분이 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해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청소년은 너무 자기가 그 충동이 힘드니까 온몸에 빨간 펜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겪는 감정의 강도는 어른들이 겪는 감정의 강도보다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볼 때 아직은 더 삶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지 못할 거야. 혹은 그만큼을 느끼지 못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감정이 있고 고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같은 높이에서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진짜 공감 많이 하는 게 청소년분들이랑 저는 독서 토론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몇몇 친구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다른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대화를 하긴 하는데 이게 본인들한테는 대화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지금 대화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청소년분들 입장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대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내 솔직한 어떤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솔직하게 말하면 분명히 잔소리가 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뭔가 이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어떤 답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더 이상 대화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면서 점점 말문을 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독서 토론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일단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실 친구들도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뭔가 문제적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그렇게 드니까 말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가 내 생각을 좀 조정하거나 다르게 생각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른으로서 내가 진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거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참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또 다른 부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이 책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맏딸, 그러니까 딸이 2명 있는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 딸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을 떠나보낸 어떤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보니까 둘째 딸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는 그런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에 대해서 여기 소설의 주인공 지안이 슬픔의 방향이라는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을 어느 방향으로 두고 이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적절한 애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애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이 애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어렵고 또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걸 우리가 일부러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이 애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작가님께서 좀 알고 계신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애도 워크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애도라는 건요 굉장히 사사롭고 작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애도라고 하면 누군가의 죽음, 중요한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애도라는 건 내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 물건이 더 이상 나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 마음도 애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상적으로 되게 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20살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지갑을 큰맘 먹고 샀어요. 그런데 그 지갑을 이제 몇 년을 쓰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심지어 그 디자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제가 그 지갑을 사면서 나는 이 지갑과 평생을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지갑을 막 갖고 다니다가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그러고 나니까 그 지갑이 계속 생각이 나고 너무 마음도 슬프고 나와 평생을 약속한 지갑인데 그러면서 한동안 그것과 같이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함께하는 지갑과 같이 함께하는 삶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갑도 찾아보고 네, 그러면서 그 지갑에 대해서 계속 떠올렸는데 어느 순간에는 새로운 지갑을 쓰게 되고 또 그 지갑과 나의 인연은 거기까지였구나. 그리고 그 지갑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뭐 그게 지갑으로서 지갑이 뭐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갑으로서 그 지갑의 인생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지갑 혹은 그 지갑과 함께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갑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주변에 생각해보면은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그렇고요. 동물만 있겠어요. 반려식물. 저는 그 키우는 식물이 약간 시들 때에는 이 꽃한 소리가 드디어 나를 떠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중요하고 큰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애도지만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들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세심하게 바라보다 보면은 커다란 상실이 왔을 때에도 내가 애도를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경험과 몸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도라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익히고 받아들이면서 삶에 녹여내는 것이 애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이것과 함께하지 않는 혹은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는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는 건데 이 나아간다는 건요. 이것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예 없는 내가 아니라 이것과 여태까지 함께했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져서 미래를 보는 거지 과거의 이것들은 아예 부정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수용이라고 하게 되고요. 수용의 단계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상처받고 슬펐던 것까지 다 모두 다 안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 애도라는 게 되게 막 거창하고 막 꼭 큰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뭐 떠나보내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수용과
그런 어떤 내 마음 정리 같은 게 다 애도의 과정을 연습하는 거라고도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애도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참 무겁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제가 책 속에 있는 어떤 대목들, 내용들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있었는데, 작가님께서 혹시 이 책 안에서 좀 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대목 있으신지 한번 여쭈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직접 네. 읽어주실 만한 대목이 있으실까요? 아, 네, 직접 읽어. 표시를 해와 주셨습니다. 네. 네네네. 자, 어떤 대목인지 한번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낭독 들어볼게요. 먼저 그 내용이 이제 지안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과거에 자기의 동갑내기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 이후에 이제 자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대화 장면입니다. 회상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선이라는 친구의 말을 저는 빌리고 싶어요. 이 정선이라는 친구의 어머니가 자살로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지안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셨어? 그런 질문 이상해. 너도 아빠가 그렇게 갈 줄 몰랐잖아. 나도 몰라. 장례식에서도 사람들이 다 묻더라. 왜 자살했느냐고. 그런데 엄마가 자살이든 아니든 죽었다는 건 나도 알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그리고 나는 엄마가 자살한 게 슬픈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게 슬픈 거야. 너도 그냥 슬픈 거잖아. 전 이 책에서요, 사실 자살이라는 걸 주로 다루고 있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죽음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게 결국은 자살이라는 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와 누군가가 나를 떠나고 죽었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회상을 할 때 정선이가 딱 그 당차게 얘기하는 이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슬픔의 방향이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쪽에 방향을 두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왜 자살을 했대라는 거는 사건에 집중하는 것 같고요. 지금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물어보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어떤 그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그거를 약간은 조금 눌러두고 우리가 진짜 방향을 어디도 두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게 해주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읽으면서 밑줄을 쳐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일단 읽어주실 부분은 요 한 부분으로 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요 대목 연결해가지고 다른 대목 좀 더 마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질문 한번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특히나 뭐 청년 자살률뿐만 아니라 뭐 노년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들, 비슷한 이유들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문제라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살이 비슷한 이유로 계속 반복된다는 건 분명히 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인 역학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 좀 생각이 있으실까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작가로서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솔직한 마음이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가 거대하게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혹은 어떤 것이 뭔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그런 사람,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하나씩 마음에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저는 이 작은 마음과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국토부를 다닐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만나뵀던 분들이 다 마음속에서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라는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안부를 묻는 것, 마음을 챙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또 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마다 더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은 또 자신 안에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을 지금 이 순간 한번 떠올리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주신다면 이것들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되게 동감하고요. 저도 예전에 그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정함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다정함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 오가는 무언가뿐만 아니라 그냥 뭐 어디 상가 같은 데 가서 그냥 그 이제 편안하게 미소도 주고 받고 인사말 건네면서 뭐 물건 사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표정이라던가 말투라던가 어떤 말의 내용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일상에서의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사회적 신뢰관계들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서도 우리 개개인들이 그렇게 주고받는 다정함들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회 전반에서 다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좀 그때 느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딱 그런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모습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서 좀 이렇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 책에서 저는 되게 좀 묵직하게 저도 남았던 문장이기도 한데요. 무너진 사람은 무너진 사람을 알아본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사실 왜 그 부자를 묘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난을 모르게 설정하면 된대요. 진짜 부자들은 가난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잘 알 수 없다 보니 사실 무너져 본 사람은 그냥 딱 봐도 웃고 있어도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아예 이렇게 강한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좀 이 문장을 쓰신 걸까요? 일단 이 문장을 쓸 때는 저의 삶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설 집필을 하면서 정말 많이 아프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소설 때문에만 힘든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삶이었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수없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혹은 행동까지 하고 병원에도 많이 입원을 해봤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진짜 다 무너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삶을 포기해 왔는데 삶을 포기한 걸 넘어서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저는 이거를 새하얀 백지 같은 상태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신념조차 무너지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좋아.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도 신념일 수 있고 혹은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막 믿는 것도 신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사소한 신념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오히려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보다 정말 다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조차 사라졌다는 느낌이 드니 제 안에서 그래 다시 한번 살면 되지. 이제 여태까지 나의 살아온 삶은 여태까지 그냥 여기서 끝난 거고 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백지에 내가 원하는 거를 마음껏 그리고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또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마치 수영할 때 돌탑 쌓고 무너뜨리고 돌탑 쌓고 무너뜨리듯이 제 마음속에서도 다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면서 무엇이든 할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3-4번씩 다시 쓸 때에도 사실 기존에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시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제 안에서 그래도 나는 글을 이렇게 몇 번 냈던 작가인데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또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 상우가 얘기하는 무너진 사람을 알아본다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이거는 제가 많이
투영이 됐던 것 같고요, 당시에. 그리고 주변 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은 지안을,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 지안의 캐릭터를 저를 투영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안이 여자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소설을 쓸 때는 상우라는 캐릭터는 저는 최애 캐릭터거든요. 네네네. 네, 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상우고, 상우 캐릭터 안에서 제 마음이 많이 들어있어서 상우 파트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가 이전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가 얼핏얼핏 보여요. 그래서 상우가 이때 했던 말들은 실제로 제가 무너져봤던 경험과 그때 다시 시작하고자 했던 마음의 의지가 섞여서 나왔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어떤 개인의 경험과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두 캐릭터에게 같이 나눠진 부분이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본 경험을 안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리셋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희망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 작품의 그 후반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인물들의 이야기로 조금 이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안에서요 그 지안이라는 인물은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공중전화 주변을 계속해서 이제 다니게 되는 모습들도 좀 보이게 되는데요. 지안이는 여기서 이 말을 좀 듣고 싶어 한다고 나와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는데 지안이 계속 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놓지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좀 지낼 수 있는 방법들 이거를 좀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 방법 이런 것들을 작가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하셨을까요? 공중전화에는 전화를 걸면은 그 돌아가신 시간에 전화를 걸면 매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소설 속 이야기인데요. 왜 그 시간에 그 목소리를 그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멈추고 과거에 가둬지게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죽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대화하는 와중에도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대화하기 30분 전, 1초 전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또 지아는 그 과거의 아버지에게 계속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안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 현재 내가 갖고 있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저는 그것이 애도이면서 지안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는 시간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멈춰있는 시간과 흘러가는 시간, 또 흘러가는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그 멈춰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어떻게 소화해내는가, 이 모든가 섞여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우가 이제 지안에게 계속 아버지에게 전화 거는 걸 알았을 때에도 혹은 지안이 그 공중전화에서 계속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사실은 아버지를 잃었던 18살 지안으로 계속 돌아가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지안은 이제 나이를 더 먹고 어엿하게 이제 직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받았던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소화해낼 것인가, 이게 또 지안에게 남겨진 하나의 숙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자 했던 것이 그 시간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자신이라고도 좀 봤을 수 있겠네요. 그 트라우마적인 게 있는 분들은 그 트라우마를 떠올렸을 때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안도 그날의 그 기억과 자기가 18살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딱 트라우마처럼 바뀌어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사실은 지안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도 크게 보면은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의 심리와 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자기에게도 약간 그런 시기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벗어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이제는 좀 떠나올 때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있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에 또 연장선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안이는 사실 아버지를 이제 먼저 떠나 보냈는데, 어머니와 사실 관계가 좋지가 않죠. 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사실 이제 가족들을 두고 이제 나가게 되셨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랑은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로 지내오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우연찮게 오빠와 함께 먼저 어머니가 연락이 되면서 같이 다시 관계를 좀 이어나가게 되는 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설의 이 결말 약간 스포가 돼도 될까요? 네. 그 마지막에 뭐 엄청난 반전 이런 것도 아니니까 마지막 그 소설의 장면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랑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던 딸인데 네.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걸로 이 소설이 끝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말을 정하신 데는 또 작가님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그 공중전화를 계속 전화를 걸었을 때는 늘 똑같은 말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말은 멈춰있는 시간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미를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는 늘 하는 대화가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우도 지안에게 했던 말인데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눈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 진짜 살아간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지안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것도 이제 지안이 멈춰있던 아버지와의 시간을 벗어나서 그 혹은 멈춰있던 반복되던 그 똑같은 목소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르게 말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인사를 건네는 그런 삶을 지향하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을 택하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에게 걸던 전화를 엄마에게로 향하는 게. 네, 그러네요. 이것도 역시나 아까 슬픔의 방향을 빌리면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한 결론 같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부터는 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으면서 갈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딱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일단 드려볼 거는 이 소설은 결국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죽음을 빌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삶의 의미라던가 그런 어떤 살아갈 만한 이유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늘 듣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질문으로 많이 하네요. 많이 하시는 게 왜 살아야 하죠? 이거를 그렇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까미의 질문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네. 왜 당신은 자살하지 않느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비슷한 답을 들은 적도 있어요. 작가님 왜 그럼 아직 안 죽고 계세요? 이런 질문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살아야 하는가를 떠올리면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 있으신 분은 알겠는데 아이가 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하고 두려운 게 왜 아닙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왜 파래? 이러면 빛이 뭐 산란이 돼서 그러면 왜?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왜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빠졌을 때는 정말 이 생각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어떻게라는 건요, 여러분 누가 왜 사나요? 이거랑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랑 또 말할 수 있는 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근데 저도 저한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저는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요. 나는 글을 쓰고 싶고, 나는 좀 한가롭게 어떻게 보면 이런 야외에 있는 데서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 라고 저는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 자체가 삶의 의미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나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생각할 거리는 많지만 이 생각 속에서 빠져서 그 뭔가 허무한 무언가로 빠지는 저를 떠올려 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떠올려 보면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작가님께 직접 질문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짓 해주시면 제가 한번 질문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자, 혹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뒤에 마이크를, 네. 작가님 SNS로도 좀 뵙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 얘기를 들으니까 작가님 청소년 관련된 작품 많이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굳이 청소년으로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소년 대상으로 작품을 쓰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어떤 쪽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솔직한데요. 출판사에서 청소년을 써보는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숙고를 했습니다. 내가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지? 그런다가 어느 날 나는 청소년이었던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청소년기에 나 같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청소년 소설을 쓰려니까 시험은 언제 보고 입학은 언제 하고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도 하고 찾아보고 학생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소설 집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충 내용을 구상을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만약에 지금 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라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을 조금 발전시킨 앞으로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 고등학교에 돌아가서 그때 10대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이야기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작가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신 이후의 소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앞에 선생님께 한번 마이크를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이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힘드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기 때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이겨내셨을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책이 좀 많이 힘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힘들어하는 많이 공감이고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책을 접하는 것조차도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고 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책이라던가 아니면 또 아까 흔히 어른들은 해주면 조언이 되고 잔소리가 되는데 그래도 좀 약간 멘토랄까 이런 식으로 지지가 돼주셨던 어른들이 해주셨던 게 있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작가님께 좀 도움이 됐던 책이나 아니면 어른들의 어떤 말씀 같은 것들 질문을 해주셨어요. 책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울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뭔가 제 마음을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저도 부정을 많이 당했어요. 뭐 이렇게 굳이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냐,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랑 닮은 글들을 찾다 보니 저도 우울한 글들을 막 찾아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닮은 책들을 찾아 나가는 게 되게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됐고요. 그때 한창 재밌게 읽었었던 거는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제가 당시에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 있을 때 그 책을 좋아하던 언니가 있었어요.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한. 근데 그 언니가
정말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했는데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 책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수연이 너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읽었는데 너무 그 책이 좋은 거죠. 그러다가 그 책 얘기를 이제 언니랑 나누다가 너는 뭐 글도 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작가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일기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언니는 난 나중에 글을 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병원 안에서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언니가 그때 그랬어요. 나중에 수연이 너가 쓴 글 한 번 읽어보고 싶다. 그 뒤에 제가 몇 년이 지나고 작가로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북토크 나가거나 그 인상깊은 책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언니가 떠올라요. 제 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 언니가 어느 순간 모르는 데서 내 글을 한 번이라도 읽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게 있고요. 어른이 해주는 위로가 되는 말은 사실 제가 주치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희 주치 선생님을 제가 한 8년 정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계실 때가 가장 위로가 됐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이거. 아니 말을 하면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하고 끄덕끄덕 하는 게 저한테 가장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말은 최대한 아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우울할 때 우울한 책을 찾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문학평론가분이 쓰신 글이었는데요. 적확하게 표현된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게 된대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형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걸 내 눈으로 뭔가 볼 수도 없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작가님들이 하는 몫이 사실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언어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면 이거 내 마음이었어 라고 느껴지는 순간 위로받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책들 우울한데 계속 그런 책만 읽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자신과 어떤 닮은 사람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상 깊은 게 제가 이번 소설부터 이전 작가로서 썼던 책부터 이번 소설까지 사실 굉장히 이제 코드가 우울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북토크 가거나 이제 하면은 작가님 뭐 책 잘 읽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많이 힘드셨구나. 이 책을 잘 읽으셨다는 잘 뜻이. 읽으셨다니 많이 힘드셨구나 하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 마음을 나누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이제 여러분이 읽고 나시면 저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변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이 아마 한두 분 정도는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더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시간이 15분 정도 이제 남아 있어서요. 한 2분 정도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지 네. 모르겠는데 네. 저희 혹시 작가님과 글쓰기 수업을 같이 하셨다는 청중분이 계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청중분께서는 글쓰기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글쓰기를 주로 이렇게 좀 하셨고 그때 어떤 좀 경험이 되셨는지 한번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 중에서도 글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글쓰기 자체가 갖는 또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좀 어떤 경험 해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마이크, 네. 같이 했다기보다는 작가님께서 수업을 많이 받았는데 평소 많이 고민하던 것이나 지금 책 이야기와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많이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힘도 되고 지금은 수업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혼자 자신이 있더라도 글을 쓸 수 있는 꾸준함을 좀 많이 길러주신 것 같아요.
요거 같이 또 참여해주신 분의 어떤 경험을 제가 여쭤봤는데 작가님께서도 여기 청중분들께 사실 글쓰기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사실 권할 만한 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좀 그 글쓰기를 권한다면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있으실까요? 일단 글을 쓰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친구나 연인이랑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말로 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잠깐 뒤돌아서서 글을 쓰거나 편지를, 하고 싶은 말을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만나서 얘기할 때는 튀어나올 법한 말들이 점점 다듬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싸우거나 정말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지로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보고 상대방이 또 어떻게 읽을까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단순히 이 말을 하고 싶어가 아니라 상대방은 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까지 배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너무 작가스러운 대답일 수도 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글 쓰는 거. 근데 부담 없이 쓰면은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글쓰기 시작할 때 일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내가 오늘 하루 뭐 했는지 보고 기록하고 또 나중에 지나가서 내가 과거에 뭐 했지? 무슨 생각을 했지?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소소하게 쓰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메모를 하든 일기를 쓰든 아니면 오늘 하루 계획표를 짜든.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단어라면 노트에 단어를 이렇게 적는다면 문장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 문장을 여러 개를 이어서 문단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 이러면서 천천히 하나씩 그 근육을 길러 나가시다 보면은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글을 쓰면서 변화되는 자신을 찬찬히 볼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게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책을 작업을 하면서요. 제 책에서 아마 완벽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할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제가 지난 과거에 썼던 책들을 쭉 읽어보면 제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하나하나 다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계속 똑같은 곳에서 머무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과거의 글을 한 번쯤 들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변화했고 성장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글쓰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저도 책 읽고 글 쓰는 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글쓰기라는 거는 그 주어가 하는 대상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어가 처음에는 나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나에 대해서 쓰다가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러다가 뭐 이제 세상 사에 대해서도 쓰게 되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무언가에 대해서 쓴다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해서 관찰을 또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주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이런 책이라는 결과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장편을 준비를 하고 발간한 다음에 소설을 앞으로도 계속 집필을 할 예정인데요. 소설을 집필을 하게 되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요. 왜냐면은 모든 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야기거리가 네, 되죠. 지나가는 사람 관찰하고 하늘을 관찰하고 나무 관찰하고 이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다채롭고 수많은 것들이 얽혀서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그거를 소설을 쓰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글감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작가들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아싸 글감 생겼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 안에서 다양한 글감들을 많이 모아보시고 또 나만의 작품으로 한번 만드는 작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사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인회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 오늘 북토크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소감차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항상 북토크나 강연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태연하게 잘 해보려고 했지만 순간순간마다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제가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근데 진짜 이렇게 야외에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고 또 하늘도 뒤에 보이거든요. 제 시선에서는. 이 하늘과 사람과 나무가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제가 제 마음도 얘기하고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안에 품었던 감정들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느 날 문득 힘든 날이 왔을 때 지금 이 시간을 떠올리고 한 번이라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저한테는 그 무엇보다 값진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의 공기 온도 습도를 함께 공유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북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이제 사인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작가님 앞에 여기 단상에서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